사실 정시 전형하면은 물론 수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시 전형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수능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또한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특히 이번 수능이 굉장히 불수능이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국어 표준 점수가 150점이 만점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점수는 정말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점수인데 하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시 전형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시 전형의 설명회가 서울에서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매일 하는 그런 레파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시에서는 숫자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들으셨을 때 저건 무슨 소리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쉬운 기초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변수들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1시간 정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 정시에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원서를 3장을 씁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제 어느 군에 어느 대학을 쓸 것인가, 내가 지금 받은 수능 점수에 맞추어서 원서를 써야 할 텐데 그 쓰는 기준이 있겠죠. 원서를 쓸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배치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치 점수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치 점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시기도 하죠. 이 배치표들은 사실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자료를 우리는 배치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치표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지금 학생들이 받아놓은 표준 점수,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 성적표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해서 그 점수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지원하는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원 기준이 물론 이제 입시 업체마다 또는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환산을 할 수는 있지만 대략 비슷한데, 이 지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대학이 그대로 선발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느냐. 그래서 배치표를 가지고 지원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기준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선발 기준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에서 바로 이 환산하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영되는 변수들, 대학 자체에서 반영하는 이런 변수들도 있지만 또 이 입시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인 요소나 주어져 있는 그 해의 입시 환경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많은 입시에서 어떤 변수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까, 그 부분들을 제가 몇 곡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학생들이 이번 주에 받은 성적표입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유난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원점수가 떨어지고 또 내가 원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을 수 있지만 역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성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즉 합산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 3가지 영역의 합산 점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에서 표준 점수는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백분위 점수는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이제 성적표에서 합산해서 우리 아이의 총점,
내 총점이 몇 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합산하는 방식에서부터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져왔습니다. 표준 점수는요, 나와 있는 점수를 그대로 다 합산하시면 됩니다. 탐구가 2과목인데 탐구 점수를 그냥 그대로 플러스해서 합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학생의 점수, 이 학생의 점수를 표준 점수로 합산해 봤더니 단순히 이렇게 플러스 해서 탐구가 2과목이기 때문에 국수, 탐 이렇게 해서 4과목을 합산한 점수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백분위 점수는 무작정 다 합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탐구는 백분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어, 수학과 같은 한 과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2과목의 백분위를 합쳐서 평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탐구 과목은 평균을 내서 국수, 탐 이렇게 3개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탐구는 둘로 나눠서 더한다. 이런 기준을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의 총점이, 내 총점이 몇 점이구나, 이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대에선 어떤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서 이 합산 점수 합산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왜 점수가 2종류가 있느냐? 이 2종류의 점수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든 목적이 달라요. 표준 점수라는 점수는 지금 여기도 써놨지만 일단은 과목 간의 편차가 생깁니다. 어떤 과목은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과목은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국어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더 어려운 시험을 본 과목과 더 쉬운 과목을 똑같이 놓고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둘을 비교를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표준 점수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해서 위로 쌓는 점수가 아니고요, 가운데에 평균을 딱 지정해 놓고 그 평균 값으로부터 내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양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는 평균 점수를 아예 숫자로 딱 정해놨어요. 그럼 이 평균 점수가 뭐냐? 국어와 수학은 100점입니다. 표준 점수 100점이 평균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 100점으로부터 내 점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입니다. 위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분위는 좀 다르죠. 백분위 성적은요, 학생들 전체의 비율을 100으로 그냥 나눈 겁니다. 그래서 등수를 표준 점수 석차를 100으로 나눠서 그 100개로 나뉘어진 칸의 학생들을 동점자마다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게 백분위 성적입니다. 그래서 백분위 성적은 나보다 표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비율을 그대로 백분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구간은 100점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폭이 100점에서 200점까지, 100점에서 0점까지 총 200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점수고요, 백분위는 100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점수의 폭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표준 점수의 폭이 훨씬 넓어요. 물론 200점까지 가지도 않고 0점까지 가지도 않지만 표준 점수의 폭이 100점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의 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다른 원리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여기서는 변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개념이 중요한데, 변별력이라는 건 어떠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지를 가려내서 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변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이 변별력이 나타나는 구간들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표준 점수에다가 탐구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적용하는 대학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약간 그 대학교마다 그래도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을 제가 위에다가 지금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상위, 상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기 편하게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거의 서울 중위권 대학들까지는 하나도 안 빼놓고 지금 다 써놨습니다. 군별로 나눠서 써놨어요. 정시를 군별로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 이유는 가군 따로, 나군 따로, 다군 따로 모두 다른 전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형이 같은 전형이 아니에요.
가군 하나가 하나의 전형이고 나군도 하나의 전형이고 다군 따로따로 이게 세 가지 전형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어차피 원서는 한 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군별로 보셔야 되는데 대학마다 뽑는 군이 조금씩 다르고 여러 군데에서 뽑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로 된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탐구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탐구의 경우에는 과목 선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것들을 보정해 주기 위한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이에요.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저 점수를 사용을 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이 뒷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표준 점수만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를 같이 사용하는 대학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중위권 대학 정도의 성적이 위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중요해져요. 뭐가 중요해지냐 하면 자기가 받은 점수 중에 표준 점수 쪽이 유리한지 100분위 점수 쪽이 유리한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더 유리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보다 더 유리하게 성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00분위 위주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근데 나는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표준 점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의 우위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표준 점수의 변별력과 100분위의 변별력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올해 실시한 국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의 도수 분포표입니다. 학생들이 이 구간에 몇 명이 위치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되게 복잡하시죠?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저 구간만 보시면 이번에 국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엄청나게 변별력이 잘 나타났어요. 즉 표준 점수가 쫙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표시한 저 부분의 표준 점수는 150점부터 142점이 있는데 100분위 점수는 다 어떤가요? 다 100점이죠. 즉 표준 점수는 저렇게 벌어지는 구간인데 100분위는 다 동점인 겁니다. 그래서 저 중에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150점 맞은 학생은 뭐가 더 유리할까요? 국어만 봤을 땐 표준 점수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표준 점수 142점 맞은 학생은 어떤 점수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100분위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점수와 100분위 간에는 간단한 한 과목만 보더라도 유불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조합을 했을 때 유불리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그리고 이 장을 넘기기 전에 보셔야 될 것이 오른쪽에 등급을 같이 보세요. 국어 등급이 1등급인데 1등급 숫자가 저 아래까지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점수 142점이면 표준 점수 만점인 150점보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등급이고 그 밑에도 1등급이 절반 이상이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1등급 컷이 몇 점이에요? 표준 점수 132점이죠. 국어 표준 점수 132점이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 국어를 1등급 받았다고 지금 국어가 어려운데 1등급 받았어. 우와 나 잘했네. 그리고 다 좋아할 수 있겠지만 1등급을 받았지만 표준 점수는 132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점자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하게 되면 1등급 받았다고 지금 좋아할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도 같이 어려워졌어요. 영어는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대학마다 등급 환산점이 모두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를 예를 들어드리면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로 약 영어의 2등급 학생이 1등급 학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가 약 7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7점을 더 잘 봐야 국어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자 보시죠. 132점을 받은 학생이 영어를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영어도 1등급 받고 국어도 1등급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132점 받은 표준 점수 132점 받은 학생이 국어도 1등급이고 영어도 1등급을 받았다고 하죠. 그럼 영어 1등급 받았다고 해서 이제 연대를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영어가 1등급이니까는 7점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점의 무기를 갖고 영어 2등급인 학생들이 지원한 국어를 몇 점을 받았던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보다 영어 1등급 받은 학생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 중에 국어를 150점 받은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영어 점수 7점을 확보했던 영어 1등급 맞은 학생은 영어를 2등급 맞은 학생보다 국어를 그 2등급 맞은 학생이 더 잘 봤다면 역전을 당할 수 있게도 되는 겁니다. 국어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큰 연대의 경우에도 이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이번 시험은 영어도 변별력이 매우 크지만 국어 최상위권 변별력은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점수가 저렇게 표준 점수가 많이 벌어진 것이 올해 가장 큰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구간의 학생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죠. 이제 표준 점수 100분의 유불리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A 학생,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국어 142점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수나형 문과 학생인 거죠. 수학 나형 134점 표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옆에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142점 표준 점수, 100점 백분위 점수입니다. 그래서 쭉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 학생의 표준 점수 합을 보면은 A 학생은 276점, 백분위 점수는 199점이 돼요. 그냥 단순히 아까 합산 점수를 더한 겁니다. B 학생을 보니까는 국어를 150점을 맞고 수나형을 133점을 맞았다고 예를 들면 이 학생은 점수를 합산하면은 표준 점수 합 283, 백분위하면 198이 됩니다. 자, A 학생은 뭘 더 잘 봤습니까? 어느 점수가 더 좋아요? 백분위가 더 높죠. 그런데 B 학생은 표준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적표의 경우에도 어떤 학생은 백분위가 훨씬 좋을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표준 점수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백분위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이런 식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하셔서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단순히 표준 점수의 합이나 백분위 점수의 합으로 나타난 배치표만 가지고 지원했을 때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환산점에서 역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번 시험 수능에서 표준 점수의 학생 분포입니다. 국어 시험인데요. 사실 분포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정규복 분포 곡선, 산 모양으로 생긴 예쁘게 생긴 정규 분포 곡선이 잘 그려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이제 어렵게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죠. 아까 설명을 들었던 대로 백분위는 무조건 100점에다가 지금 평균을 놓고요. 지금 저희가 100점의 위치입니다. 표준 점수 100점에다가 평균을 놓고 위아래로 학생의 성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표시한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평균이 보통 낮아지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인가요? 쉬운 시험인가요? 평균이 낮아지면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국어가 이번에 평균이 낮아지면서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그 덕분에 왼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 만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그래서 이번에 국어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가형을 보시죠. 수학 가형은요, 전년도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오던 대로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몰려있죠.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밑에는 거의 없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다만 맨 앞에 구간에서 수학은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4문제 정도 돼요.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점수를 틀린 만큼 비는 구간들이 앞에 보이시죠? 예, 비어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점수가 그 문제만큼 빈 구간이 한 4개 정도 발생을 하죠. 수학의 분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역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표준 점수다. 이번엔 수학 나형을 보시죠. 문과생들의 수학입니다. 문과생들 수학은 가형과는 사뭇 다르죠. 문과생들의 분포는 뭐가 나타나냐면 평균이 좀 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학 과형과 나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문과생들과 이과생들의 표준 점수를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이 평균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보통은 문과생들이 평균이 많이 낮고 공부를 안 하는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많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서 표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수학 나형은 표준 점수가 늘 가형보다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대부분 강합니다. 보통 한 5점에서 10점 정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게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나중에 점수를 모두 합쳤을 때 문과생들의 표준 점수가 5점에서 10점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건 나중에 뭘 유추할 수 있냐 하면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이과생들이 문과로 가기 힘든 이유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주로 수학 점수가 문과생들이 표준 점수가 보통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단순히 표준 점수 한만 가지고는 문과생들을 이기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과의 표준 점수는 이렇게 떨어진 정도가 왼쪽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자, 이번 국어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시험들을 쭉 누적한 겁니다. 맨 꼭대기는 만점 표준 점수 만점자들의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딱 보시면은 국어가 확실히 뭔가 달랐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만점자와 1등급 사이는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사이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국어라는 과목에서 나타나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저 만점자들과 1등급 컷 사이에 있는 학생들 간의 변별이 매우 커지게 된 시험이었다. 자, 근데 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 구간 안에 150하고 130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봤더니 약 5,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국어를 저 구간 사이에 들어가서 잘 본 학생들 아주 적어요. 숫자가 적어가지고 적다 그래가지고 살펴봤더니 그래도 5,000명이 넘어요. 이 5,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정시라는 것은 철저하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부터 정원을 채워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5,000명 정도면 어느 대학까지 찰까요? 스카이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표준 점수 저 변별력을 가지고 이번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인데 그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이 스카이를 채울 만큼의 인원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줄 서기가 편해진 겁니다. 구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배치 점수나 변수들을 잘만 활용을 하면은 자기 위치를 찾기가 작년보다는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의 위치는 전년도와 크게 변동된 것은 없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국어 때문에 2등급, 3등급, 4등급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국어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점수는 떨어졌지만 자신의 위치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수학 가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만점자의 점수 라인이 굉장히 밑으로 위치에 깔려 있는 걸 보이시죠? 수학 가형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가 힘든 구조를 가진 과목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앞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수학 나형을 보시면은 만점 성적이 가형보다는 한참 위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수학 나형의 만점이 가형의 만점, 즉 이과생들이 보는 수학의 만점보다 문과생들이 보는 수학의 만점이 더 높은 경우가 매년 비슷하게 발생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두 번째 치르게 된 영어 절대평가예요.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거 뭐 절대평가 쉽게 출제하겠지, 그리고 뭐 절대평가니까 뭐 조금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점수만 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약간 소홀히한 경향들이 일찌감치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영어가 1등급이 갑자기 10%가 넘어가면서 역시 영어는 쉽게 출제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더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또는 이제 올해 영어 시험이 좀 학생들에게 더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지, 어쨌든 올해 영어 시험은 전년도와 1등급의 숫자가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10.03%였는데 올해는 5.3%로 절반이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위치, 여기 지금 제일 길게 아래로 늘어진 게 작년 수능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올해 수능입니다. 그래서 1등급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 영어 1등급의 숫자가 절반으로 준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이렇게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아까 있었죠? 국어 표준 점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최상위 구간이. 그래서 국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영어보다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올해는 국어와 영어 이 두 가지만 잘 고려를 하셔도 학생들의 지원하는 위치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작년과 올해 시험을 전체 합산 점수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합산 점수 만점자와 그 다음에 1등급 컷 합산 점수 만점자의 점수를 비교한 겁니다. 작년에는 그 사이가 13점 정도 인문계는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점수를 합산했을 때. 자, 그런데 올해는요 27점이 벌어졌어요. 어떤 과목의 역할이었는지 아시겠죠? 국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탐구도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벌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다 많은 거 보이시죠? 작년보다 점수 폭들이 다 벌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응시 인원이에요. 올해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응시 인원은 전반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작년 거, 위에 있는 게 올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응시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53만 명 작년에는, 올해도 53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약간 줄었죠.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다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는데 응시 인원이 다 줄었어요. 전 과목이. 근데 늘어있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 나형이죠. 수학 나형은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시험이긴 하지만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 나형으로 전환해서 보는 학생들이 응시가 가능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게 아니라면 수학 나형을 봐서 더 높은 등급을 확보하려는 전략, 이게 올해는 더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과 학생들도 그냥 나는 이과니까 무조건 가형 이러던 선택에서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선택으로 올해 많이 넘어왔다. 그래서 나형이 증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형은 줄었다는 거겠죠. 지원하는 학생들의,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면 등급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올해 가형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서는 등급 받기가 훨씬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형 여기 보시죠. 과탐과 수나형을 하는, 즉 이과 학생인데 수학을 문과 수학 나형을 보는 학생들이 정확히 2,000명이 증가를 했어요. 즉 저 학생들은 뭐를 염두에 두고선 저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물론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정시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문과로 교차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학생들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 가형과 나형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해준 경우는 주로 문과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주로 가형을 지정해 놓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과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나형을 보는 학생들이 좀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학 가형을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 시험을 좀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형을 지정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보다는 경쟁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예년에 비해서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문과 학생은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은 이과 학생 지원하는 이런 패턴보다는 아무래도 다소 변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수능에 나타난 패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 바뀐 응시생의 인원 고려를 해보니까 올해 변수들이 꽤 많이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보시기 편하라고. 전체 모집 인원 축소됐죠. 당연히 어떤 모집 단위들을 좀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은 수시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나 규모가 매우 적어요. 대체적으로. 물론 많이 모집하는 단위도 있지만 매우 적게 모집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한 100명 모집하는 것에서 한 70명으로 정도로 줄어든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한 10명 모집하던 것에서 1명, 2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너무 적게 모집을 해서 너무 그게 위험 요소가 커진다면 그것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시에서 2월될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어 때문에 또는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져서, 그리고 영어가 특히 어려워져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고 정시로 2월돼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월은 그 인원이 2월 돼가지고 넘어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난도 수능 덕분에 최종 방금 말씀드린 거죠. 2월이랑 증가 여부. 자, 영어 절대 평가의 1등급 비율 하락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변수예요. 영어 절대 평가는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어 변별력 활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올해는 영어를 2등급 맞은 학생들은, 작년에는 1등급 학생이 10%가 넘었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은 그냥 1등급 학생들의 잔치 옆에서 구경하는 주인공이 될 수 없었죠. 2등급 학생들은. 근데 올해는 사실은 1등급 학생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인공이 2등급 학생들이에요. 2등급 학생들의 분포가 훨씬 중요해졌죠.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이 많아진 대신 줄어든 1등급 학생들은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1등급, 2등급 비율이 달라지면서 영어는 분명히 전략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 국어 표점, 최고점, 상위권 변별은 국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크지만 국어가 더 크다. 탐구가 좀 쉽게 출제됐어요, 올해. 특히 사탐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쉽게 출제돼서, 쉽게 출제되면 문제점이 있는데 100분위를 상정할 때 한 개만 틀려도 100분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탐의 변수들도, 과탐도 좀 비슷해요.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 쉽게 출제한 게 올해 탐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과연 잘 변별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탐구의 문제점은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탐구에서 100분위가 과목을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개 틀리고 또는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위가 한참 낮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표를 반영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할 때 지금 대학이 한두 개 발표를 했는데요. 특정한 상위권 영역에서는 큰 편차가 없는, 즉 변표의 편차가 거의 없게, 즉 100분위가 높건 낮건 점수 차이가 거의 없게 점수를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 변표도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변별력 없이, 탐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줄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변표를 발표하는 것도 이 변표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탐구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단, 변표 대학이 그렇고요. 변표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히 100분위를 그대로 갖다 쓰는 100분위 대학들이 있습니다. 국민대,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은 탐구를 100분위가 선택을 잘못해서 100분위가 왕창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점수를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 100분위가 낮은, 대표적으로 생활과 윤리 같은 이런 과목에서 한 두세 개 틀린 이런 학생들은 100분위 대학에 지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불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탐구에서도 변표나 표준 점수냐 100분위냐에 따라서 지금 올해는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단순히 표준 점수 아까 100분위 점수 한만 가지고 절대로 지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수학 나형과 가탐 응시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산점이라든지 교차 지원 이런 변수도 역시 증가를 했다. 자연계 반영 비율 높은 탐구 변별력 약화. 자, 자연계 반영 비율은 탐구가 높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별로 반영 과목별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30%, 뭐 영어 20%, 탐구 10% 이렇게 이제 주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국어와 영어에다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가중치를 왕창 뺀 경우에는 탐구의 가중치를 과탐에다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탐구는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탐구도 좀 더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표점은 상승했죠. 그걸로 인해서 국어,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아까 구간이 총 몇 점 사이 구간에 있다 그랬죠? 설계를 할 때 자체는 200점 사이 구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00분위는 100점 구간이죠. 그런데 100분위에다 가산점을 10% 줬을 때랑 표준 점수에다 10% 줬을 때랑 규모가 달라지죠. 올해는 표준 점수 간격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가지는 가산점의 영향력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예년보다 표준 점수나 이런 가산점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졌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아진 변수 때문에 단순한 표점, 백분위 합,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배치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지만 대학은 환산 점수로 선발을 한다. 즉 배치 점수는 단순 합산 점수를 가지고 쭉 줄 세우는 거거든요. 보통 그것만 보고 그냥 몇 점 부족하다, 몇 점 남는다, 그거 보고 그냥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변수들이 올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을 좀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좀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또 연락하면 선생님들이 다 받아주십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졸업생들 찾아오면 아유, 이 녀석 1년 동안 고생했네, 그리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죠.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상담이 굳이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 EBS 아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예, 온라인 상담실에 오셔서 익명으로 다 상담을 친절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정시 전형은 성적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만 잘 입력해 주시면 비교적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꼭 상담을 잘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어, 수학, 탐구를 비중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이게 대학별로 다 달라요.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건 기초예요. 그래서 내가 잘 본 과목의 가중치가 높은 대학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 여기 보시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문이과가 공통이에요. 보통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서강대는 문이과 비율이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수학을 47%를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학을 잘 본 학생들,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점수가 많이 역전됩니다. 단순히 합산 점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 수학과가 항상 이렇게 많이 선발을 하는데 수학에다 50%를 줍니다. 국어는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탐구나 국어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반영. 그래서 여기는 수학만 만점 받은 학생들이 다른 건 다 못 보고 수학만 만점 받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기는 잘해야 된다는 거, 수학. 그래서 수학 한 개 틀린 학생들 이렇게 가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습니다. 단순히 표준 점수를 이렇게 합치니까 A는 380, 379, 318 1점씩 차이 나는 단순 합은 저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반영 비율을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지원할 때 맨 위에 합산 점수만 가지고 지원하거든요. 그럼 A 학생은 나는 점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안정 지원이야 라고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대학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수학을 제일 잘 본 학생이 딱 눈에 보이시죠? C 학생이 잘 봤어요. 점수가 역전될까요? 환산 점수를 보겠습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 환산점을 돌려보니까 어떻게 됐죠?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났더니 환산점에서는 석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적과 반영 비중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생활과윤리가 사탐에서는 제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탐에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경제예요. 표준 점수가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생활과 윤리가 너무 쉽게 출제된 나머지 1등급 컷이 만점입니다. 한 개 틀리는 순간 2등급. 근데 2등급도 거기까지예요. 두 개 틀리는 순간 3등급으로 내려앉죠. 등급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점자가 너무 많고 한 개 틀린 학생도 너무 많다 보니까 동점자를 빼고 계산하는 백분위에서 3개 틀린 학생들은 백분위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위에 다 뺏기고 백분위가 엄청나게 낮아진 거 보이시죠? 생활과 윤리를 3등급 맞은 학생, 46점 맞은 학생은 백분위가 81점이에요.
단 2문제 틀렸을 뿐인데. 그래서 왼쪽에 경제에서 2문제 틀린 학생과는 백분위가 많이 차이가 나죠. 보이시죠? 백분위가 94점입니다. 경제에서는 84점. 원점수 45점 학생이 46점 학생이 94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되면은 백분위에서 손해를 본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나는 생활과 윤리 골랐을 뿐인데 백분위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저거의 유불리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변환 표준 점수는 백분위를 역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분위가 저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지금 보시죠. 이 백분위 점수인데요. 이 47점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47점 받은 학생들은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린 학생들이거든요.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린 이 학생들이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은 경제는 47점 원점수 학생이 백분위가 96점이죠. 그럼 여기 96점에서 환산한 점수인 64.7을 점수로 실제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생활관료에서 47점 원점수를 받은 학생, 백분위가 87점인 학생은 여기 87점의 변환 표준 점수를 환산 점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과목 선택에 따라서 백분위의 유불리가 많이 갈라지게 되고요. 올해는 특히 저게 많이 벌어졌어요. 문제들이 너무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 변수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백분위가 불리하다라면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의 폭을, 그리고 실제 백분위를 반영하는 데서는 저 정도의 백분위 점수 차이를 감안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탐구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요, 가산점이 조금 참고할 만한 변수가 됩니다. 가산점에서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번에 중위권 대학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산점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을 모았어요. 지금 맨 위에 있는 학과를 보시죠. 광운대인데요. 여기는 가산점을 수학 가형의 15%를 줍니다. 그리고 과학에도 5%를 또 줘요. 즉 저거는 문과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이과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가나형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의 점수가 보통 단순 합산으로 하면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과 학생들은 가형의 표준 점수가 보통 나형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 합산을 하면 문과 학생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산점을 15%를 줬죠. 그럼 표준 점수가 기준인데, 지금 광운대는 표준 점수 기준인데 표준 점수에다 15%를 줬다. 근데 표준 점수가 작년보다 더 폭이 커졌다. 그럼 가산점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 학과는 가형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나형 학생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15%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지금 이 뒤에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대 같은 학교 보시죠. 한성대는 국어나 수학 중에 둘 중에 잘 본 거를 자동으로 40%를 반영합니다. 나머지는 20%. 근데 여기는 수학 가형에다가 10%가 아니라 10점을 줍니다. 백분위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 가형이 백분위 100점이라면 10점의 가산점을 그냥 받아서 110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100점 받았을 때 10%가 10점인데 50점을 받아도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에 상관없이 10% 이상의 가산점을 무조건 받게 되는 거죠. 만점 기준에. 그래서 이건 가산점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큰 거죠. 한성대라는 학교가 매우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 10점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어 영역은 2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대에서 수학 가형 점수 잘 나온 학생,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되는데, 자, 대학별 그럼 수학을 어디가 많이 반영하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 반영하는 대학들 정말 대단하죠. 저 아까 15%를 보셨지만 20%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20%라고 무조건 가형이 다 합격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셨죠? 전년도의 결과를 한 번쯤은 참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15%, 10%, 7%, 5%, 7%지만 5%지만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
또는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나형에다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도 있네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뭐 문과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뭐 이런 의지,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도 나형을 또 선택을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요. 자, 이건 과탐 가산점입니다. 과탐에다가 가산점을 많이 주는 학교들의 비율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에 대해서, 교차 지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산점이요, 정말 재미있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교대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도수 분포를 그냥 본 거라는 거, 실제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근데요, 작년의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대학 환산점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대학이 환산점이 공식이 다 다릅니다. 환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표준 점수라고 똑같이 더하고 똑같이 가산점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어떤 학교들은 표준 점수 최고점을 공식에 집어넣는 대학들이 있고 단순 합산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교대나 국립대들의 경우에, 국립대는 조금 복잡한데 교대들은요 정말 단순하게 그냥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수를 그냥 합산해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학생들이 받은 점수 그 자체로 유불리가 그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대는 문과 이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영 비율이 문과 이과가 차이가 없습니다. 공통이에요. 그럼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이 받은 단순 합산 점수를 반영 비율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문과 학생, 이과 학생 중에 당연히 누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구조죠? 아까 총점을 했을 때 수학에서 좀 판별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점수가 단순 표점이나 백분위가 주로 높게 나타나는, 특히 표준 점수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는 문과 학생들이 교대에서는 단순히 둘을 똑같이 비교해버리면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준다 그랬죠. 근데 이 가산점을 또 너무 과도하게 주게 되면 가형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을 다 그대로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수위를 적절하게 과연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 교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지금 대학마다 반영하는 기준들이 다 달라요. 백분위 반영하는 교대가 있고 표준 점수 반영하는 교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백분위 폭이 넓다 그랬습니까? 표준 점수 폭이 넓다 그랬습니까? 표준 점수 폭이 넓죠. 즉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 표준 점수가 좀 더 영향력이 클까요? 백분위가 클까요? 가산점을 주는 거는 표준 점수가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즉 가산점에 의해서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 대학들일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 대학들만 좀 모아서 결과를 한번 도수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수합한 자료만 가지고 살펴본 거죠. 실제 자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대 가산점의 영향력, 춘천교대예요. 저게 뭘까요? 문과나 또는 이과 학생의 색깔입니다. 가지고 있는 도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가지고 있는 도수에서만입니다. 100%가 나왔습니다. 합격자가. 한쪽 계열만 다 합격한 거죠.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 거죠. 작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가산점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형 10%, 과탐 10%를 줬습니다. 춘천교대가. 그러니까 10%를 주는데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같이 경쟁하는 경주에서 가산점을 10%를 20%를 줘버리니까 가형이 그냥 다 우세를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즉 작년에는 춘천교대 아마 문과 학생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면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경우가, 영문도 모르고 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조정했습니다. 춘천교대가 5%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런 가산점 부분들 잘 보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교대요. 서울교대는 5%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어떻게 나옵니까? 파란색이 지금 이과 학생이거든요. 가형 본 학생들. 비슷하게 나타났죠.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공주교대는요 5%를 줬지만 여기는 다른 비중에 의해서 역시 약간은 비슷하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가형에만 5% 준 학생 경우, 그러면 자연 계열 학생들에게는 앞에 있는 것보다는 불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늘어나요? 문과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한 장 더 볼까요?
경인교대는 가산점이 없어요. 도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형을 본 학생들이 거의 다 붙었습니다. 교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가산점을 반드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등급으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의 합으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배치표상에서 영어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시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하려다 보니까 영어를 좀 수치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표준 점수 100분위로 바꾸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많이 뿌렸습니다. 공교육 선생님들에게. 오늘 그 내용 일부를 좀 보여드리고요. 자,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습니다. 자, A 학생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저렇게 성적을 받은 학생이고요. B 학생은 A 학생하고 성적이 다 똑같은데 국어만 1점 모자란 학생입니다. 즉 국어에서 1점 차이 나는 학생이죠. 그리고 C 학생은 A 학생과 다 같은데 영어만 2등급 받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어에서 표준 점수 1점 빠진 학생과 영어에서 한 등급 떨어진 학생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봤죠. 근데 중요한 건 대학별로 환산식이 다르고 가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대학마다 다 다른 거를 다 계산해 놨습니다. 나중에 그 표는 보시면 되고요. 요거 연대를 예를 보시죠. 연대는 영어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보기 위해서 B 학생, C 학생을 비교를 했죠. 자, 그래서 이 C 학생이 2등급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등급을 맞은 학생이 국어에서 몇 점을 더 받아야 A 학생의 환산 점수를 이길 수 있나를 한 개씩 더해 본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서 1점을 더해서 141점을 더했더니 환산 총점이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2점 더하고 3점 더하고 4점까지 더했는데도 A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영어를 2등급을 받는 순간 국어에서 4점을 더 받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5점을 더 받았더니 A 학생과 환산 총점이 같아졌죠. 즉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작년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비율이.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2등급을 맞는 순간 국어에서 몇 점을 더 받아야? 표준 점수 5점을 더 받아야 극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1등급 받은 학생은. 이해가 되시나요? 연대는 자그만치 영어 2등급에서 1등급을 한 등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5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게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 비율 따르고 수학 비율 따르고 영어 탐구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근데 연대는 대체적으로 5점 정도로 나타나고 탐구는 10점이에요. 표준 점수 10점이 필요합니다. 한 과목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의 경우까지 다 조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6.66, 7점 정도가 필요해요. 즉 연대에서 영어 2등급 학생이 1등급 학생들을 이기려면 표준 점수 약 7점을 더 잘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표로 만들어서 제가 하나 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 표는. 자, 그럼 고대를 보시죠. 고대 역시 점수 똑같아요. B 학생은 국어만 1점 빠진 학생이고요. C 학생이 영어를 2등급 맞은 학생입니다. A 학생의 차이. 자, 국어에서 1점만 더 했어요. 그러니까 환산 총점이 곧바로 어떻게 되죠? 뒤집어집니다. 즉 영어 2등급 맞은 학생은 고대를 지원하면 국어에서 표준 점수 몇 점만 더 받으면 1점만 더 받으면 영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즉 영어 영향력이 표준 점수 1점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학마다 이 영어 영향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영향력의 차이를 실제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차이로 환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칼럼으로 학부모님들께 제가 파일을 다 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칼럼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교육 쪽으로는 다 뿌렸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안 되면은 이렇게 그냥 점수 1점씩 더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환산점 넣어가지고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자, 그래서 고려대는 연대와 반대로 1점이 1, 2등급 차이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영어 등급 환산표예요. 제가 만든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숫자가 영어 등급이에요. 1등급 받은 학생들은 극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0점이죠.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1등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대는 국어는 5점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시죠? 수학도 5점이 필요하고요. 탐구는 10점 필요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걸 단순히 평균을 내니까 6.667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2등급 받은 학생은 6.667점을 더 받으면 표준 점수를 국어나 수학 같은 또는 탐구 골고루 학생들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돼요. 그래서 대충 저 정도를 더 받으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자, 근데 올해는 표준 점수를 6.667점을 더 잘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차피 연대 지원하는 그 구간에서 표준 점수가 쫙 펼쳐졌어요? 아니면 이렇게 좁혀졌어요? 엄청나게 펼쳐졌죠? 국어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거 기억나십니까? 6.667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점수의 폭이 나왔죠. 국어에서. 작년에는 국어 표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준 점수 폭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변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점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점수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150점까지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6.667점은 국어만 잘 봤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올해는 영어가 2등급 받은 학생들도 국어를 잘 봤다면 그 구간 안에 들어있다면 변별력이 나타난 그 구간 안에 들어있다면 영어 점수는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올해는 영어가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대 쪽에서 약진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근데 작년 같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모두 다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등급 받은 학생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었고 표준 점수 폭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점수 자체가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시면은 이건 실제 연대에서 발표한 수치죠. 작년에 900명을 인문계열에서 정시에 뽑았는데 영어 1등급 받은 학생이 900명, 2등급 받은 학생은 3명 합격했죠. 그런데 올해는 국어 표준 점수 폭이 넓어지면서 그걸 국어에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2등급 학생이 해볼 만하다. 다만 2등급 학생은 해볼 만하지만 1등급 학생들은 어떨까요? 예, 아주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즉 2등급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1등급 학생들이 영어를 가지고 무기화시킬 수 있게 된 환경이 올해 입시의 중요한 작년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대도 추정을 해봤어요. 여긴 발표를 안 해서 추정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해봤는데 대략 고대는 영어 영향력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예전에 사실 영어 절대평가 아니었을 때는 영어 2등급, 3등급 맞으면 고려대를 갈 수 없었죠. 그러나 작년엔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영어 영향력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크다. 그래서 영어 영향력이 적은 대학에 지원해야 될 학생, 높은 대학에 지원해야 될 학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든 표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칼럼에 그대로 다 실어 놓을 계획입니다. EBSI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울대는요 고대 서강대랑 마찬가지로 영어 영향력이 거의 없는 대학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보시라고 색깔을 진하기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색깔이 진한 대학들은 5점 이상 표준 점수가 필요한 대학들입니다.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대학들이죠. 그러나 올해는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은 해볼 만하다. 자기가 국어를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거기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얼마나 높은지를 잘 판단하고 극복 여부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내가 영어를 1등급 받았다. 그러면 저 중에 어떤 대학이 유리한 대학입니까? 색깔이 진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내가 1등급이면 그게 무기가 되기 때문에 색깔이 진한 대학에 지원할수록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근데 내가 영어를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색깔이 영향력이 적은 저런 대학, 서강대 같은 대학들 그런 데 지원하셔야죠. 내가 만약에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 오른쪽 걸 보셔야 돼요. 1등급과 3등급 차이. 이 대학들은 대부분 다 1등급 받은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할 학생인데 영어를 3등급을 받았으면 오른쪽의 편차를 보셔야 됩니다. 1등급과 3등급 차이에서 그 점수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크죠. 2, 3등급 간의 격차들이 대부분 더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학마다 영어의 100분위 표준 점수의 환산 점수는 저 정도다. 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는 단순히 100분위
1점 차이만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환산한 점수폭이 좁을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탐구가 표준 점수 1점, 백분위 1점 정도의 간격이 아니라 훨씬 좁게 발표가 된다면 탐구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대학을 지원하셔야 될 학생들은 중앙대학교가 가장 영향력이 적은 학교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구간에 지원하는 학생들인데 영어를 1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홍익대나 숙명여대의 저런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계열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이제 대학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어 1등급 받은 학생들은 엄청나게 유리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구간 보시죠. 여기서는 주로 영어 2등급 학생들이 이제 주인공인 곳이에요. 그러면은 영어 2등급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저 구간에서 내가 영어를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게 저 점수만큼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 특히 백분위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거 고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 점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면 저 점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점수만큼 유리해진다. 그래서 국민대는 영향력이 적네요. 서울 과기대는 표준 점수 기준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2, 3등급 간의 차이는 훨씬 많이 벌어지고요. 1, 3등급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기타 고려하실 만한 요소들 제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탐구를 한 과목만 잘 봤다, 한 과목을 아예 망쳤다, 거기만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권, 경기권, 지방 캠퍼스 있습니다. 자, 제2외국어를요 탐구 한 과목으로 바꿔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그냥 이렇게 친 학생들 중에 탐구보다 백분위나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왔다, 또는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했을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학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자, 이것도 재밌죠. 이제 제가 한국사 교사인데요. 사실 이 한국사가 올해 엄청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엄청 쉽게 출제돼서 30%가 1등급이 넘었는데, 이 쉬웠던 한국사 1등급 학생도 되게 많은데 이 한국사를 탐구로 대체해주는 학교가 있죠. 이 대학들입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학교가 있어요. 밑에 줄에서 신한대를 보시면 두 과목 반영하거든요. 점수 환산할 때 두 과목. 국어를 60% 반영하고요. 나머지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한 과목만 골라서 반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탐구를 한 과목만 어차피 반영하는데 그걸 한국사로 바꿀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국어랑 한국사 두 개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1등급 받고 이제 한국사 만 1등급 받아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대학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이렇게 반영하는구나 좀 참고하셔서, 학생부를 정시에 반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의 어떤 인성이나 성실성을 정시에선 측정하기 어렵죠. 점수만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출결 같은 것들이 너무 엉망이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는 출결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대입 일정입니다. 그래서 대입 일정을 지금 보시면 쭉 정시 접수회부터 발표, 충원, 합격 하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시 전형이 다 끝나면 입시가 끝이 아니고요.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이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요, 예전에는 많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점점 많아지더니 작년에는 정말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정시가 끝나고 나서.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뭐가 아쉬워서 추가 모집을 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정시 전형도 충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마지막 학생들까지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위에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끝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맨 마지막 날까지 전화를 돌렸는데 맨 마지막 날 빠져나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 대학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대학들마다 다 채워야 되는데 결국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는 저 추가 모집에서 의대 추가 모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의대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가 모집이 의외로 많고 학생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시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재수한다고 학원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 있기보다는 저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한국 그 대교협 있죠? 대교협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 정시무 전형이 끝난 다음 날 추가 모집 인원이 쫙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저 때는 그냥 막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과 지원과 발표가 계속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때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다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정말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여기 오셔서 뭔가 좀 정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이 오셨을 텐데 아무쪼록 정말 수시에 남아있는 일정에 꼭 원하는 대학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시까지 가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전략 짜셔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